2교시 할 텐데요. 이게 이제 그 경산이 바로 이런 스님이 태어나신 곳 아니에요. 그 조용동, 임당동, 조용동 고분군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웠게도 내륙 지방인데 상어뼈가 나왔어요. 그 토기에서 상어뼈가 나왔어요. 이 상어뼈가 왜 나왔을까? 방구대 안각하는 울산 그 안각하에 있는 데서 바닷가까지는 20km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이 20km지 그 당시에는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경산. 이게 좀 의문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상도에서는 제사상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죠? 돈베기가 뭐냐면 상어고기예요. 이쪽 서해안 이쪽에서는 조기 쓰고 뭐 이러죠. 산적 뭐 이런 거 고기는 다 쓰는 건데 이 경상도 지역에 특히 경상북도 그것도 돈베기를 써요. 근데 이게 5세기 이게 조영동 고분이 5세기 있거든요. 5세기 거에도 상어표가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참 재밌다. 재밌다. 근데 이게 왜 상어표가 그러면 이게 나왔을까? 지금도 쓰니까 옛날부터 썼겠다. 근데 서봉총은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게 발굴됐던 건데 이거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시 발굴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 유물에 있는 요즘 이제 이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토기에 있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 뭘까 분석해 봤는데 의외로 해산물이 그렇게 많아요. 해산물이 동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고 심지어는 서해안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전부 뭐 했다는 거예요? 해상 교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물론 이제 탐나오고 외우고 직접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드린 이세신궁의 관장 이 얘기로는 목간이 탐나국에서 해녀가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왔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5세기에서 6세기에는 탐나에서 이쪽 전라남도 지역을 거쳐서 남해를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통일신라가 들어서게 되면 뭐 이제 통일신라를 직접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일로 갈 필요도 없고 이 정도로 가서 여기서 뭐 어떻게 했으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바다를 통한 교류가 의외로 상당히 일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삼국 통일전쟁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전쟁터가 어딘가 따져보면 사실 육지보다 어디가 많아요? 바닷가가 많아요. 결국 이건 뭐야? 해상전쟁이야. 해상권 전쟁이야. 보세요. 당나라 군대가 어디로 와요? 동물돌에서 오잖아요. 동물돌에 오잖아요. 이제 여기 13만이 와요. 김유신이 육군 몇 명을 데리고 가요? 5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5만 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또 고구려 칠 때도 바닷가로 와요. 바닷가로. 왜? 이쪽으로 치다니까 안 되거든. 육지는 안 되니까 바닷가로 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일본이 또 이거를 원수 갖겠다고 바다를 통해서 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10, 11, 12, 13 이게 다 뭐냐면 고구려가 일본한테 왜 사신을 보냅니다. 마치 신라가 당나라에 보내가지고 우리 손잡자 하듯이 고구려는 누구랑 손잡자 그런 거예요? 외우고 손잡자 그런 거예요. 이때는 한국, 중국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살아남겠다.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그래서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자. 여기는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결국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663년에 이제 백제는 660년에 망하고 여기가 이제 그 웅진도독부가 생겼는데 이제 663년에 외에서 이제 여기 군대가 오거든요. 근데 백청강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안 도와준단 말이야. 백제를 도와줬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왜? 백제가 멸망하면 이게 신라께 되고 이게 당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요 고구려는 협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협공. 그러니까 백제를 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예요. 왜냐면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신라하고 당나라가 열 때 이때도 못 도와줬어요. 처음에 백제 멸망할 때. 근데 적어도 이 사신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일로 왔을 때 같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백청강전투에서 백제 왜군이 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고구려가 도와주지 않은 게 있다고 봐요. 나당은 연합을 했고 여기는 백제는 좀 멸망한 나라고 왜가 이제 온 건데 고구려는 여기 이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지금 사신이 신라에서 김치 추가한 거, 고구려에서 사신 보낸 거, 그다음에 군대 온 거 전부 뭐를 통한 거예요? 바다를 통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고대의 최대 전쟁이 이건데 이 전쟁에 바다를 위한 결국 이것도 해상권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거기다 웅진도독부만 내는 게 아니에요. 신라는 계림도독부로 하고 이제 그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는 안동도호부까지 뒀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자기 땅으로 다 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야? 이 지역의 바다 해상권을 다 장악하겠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신라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당나라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때 신라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랑법사 신인조, 명랑신인조에 나와서 명랑법사가 와서 절을 져서 이거를 이제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비단으로 해가지고 작법을 해서 이제 물리쳤다. 근데 이것도 바다로 온 거를 물리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결국 이 나당 동맹군도 그렇죠. 나당이 이제 분리되면서 당나라 세력을 물리칠 때도 바다와의 전쟁이에요. 기벌포 싸움도 그렇고. 의외로 우리가 삼국전쟁 하면 이것도 육지를 중심으로 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해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무왕이 죽었을 때 자기를 바다에다 묻어달라.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문무왕의 아들이 이제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이제 아버지가 삼국 통일한 거를 은혜를 갚는다는 입장에서 가문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해관, 파진참, 박숙 이 아래인데 이 해관이 바로 바다 관리예요. 바다 관리. 해수부 장관이지. 해수부 장관 요즘. 동해 가운데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가문사를 향해 오는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왕이 김춘실이라는 일관은 이제 요즘 우리 기상청장이에요. 기상청장. 점을 치도록 했더니 부왕께서 지금 용이 돼서 사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해변으로 나가시면 큰 보배를 얻으실 것입니다. 해서 만파식적을 얻었다고 그래요. 만파식적이에요. 정확하게 해서. 자, 그런데 이 만파식적 설화는 어떻게 보면 문무왕이 이제 용이 됐다. 이거는 이제 바다를 수호하는 신이 됐다는 의미와 함께 바다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건데 만만파파. 이게 다 바다예요. 근데 이 이전에 신라의
신라의 삼보가 뭐라고 그랬죠? 황룡사, 탑, 황룡사, 장육상, 또 천사옥대. 이게 중고기, 통일 전에 신라의 삼보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 뭐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근데 바다에서 얻은 건 뭐예요? 만파식적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통일신라의 관심이 바다로 간 거예요. 통일신라는 이미 뭐예요? 동해 장악했지, 남해 장악했지. 어떻게? 당나라 군대도 몰아냈으니까 이제 서해까지 장악한 거다. 자, 이러한 신라의 해상 활동이 이제 잘 보이는 게 삼국유사 민장사조라고 있는데, 가난한 여자 보객의 아들 장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장사를 하러 가는데 안 오는 거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오나라 지역이라는 건 남중국입니다. 남중국에 장사하러 갔는데 이제 표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농사 짓고 품 팔았는데, 이때 스님이 와서 너 나하고 같이 신라로 돌아가자. 그래서 스님이 이제 장춘을 데리고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약간 설화적으로 되어 있지만 남중국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춘은 표류해서 간 거예요. 해로를 따라간 건 아니고. 근데 스님은 올 때 아주 가뿐하게 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스님은 남중국을 오가는 해로를 숙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숙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길로 왔겠는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봅니다. 요 회진이라는 데가 지금 나주예요. 나주 곰탕할 때 나주. 청해진. 이게 남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한반도 중국은 제일 먼저는 이 항로가 제일 먼저예요. 요거는 뭐냐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연안. 이거를 북부 연안 항로라고 그래요. 북부 연안 항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부 횡단 항로. 여기 가까워요. 근데 여기 가깝긴 한데 풍랑이 많아. 특히 어디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백령도. 기억 잘하시네. 심청이가 인당수 빠진 데가 여기예요. 거기서 그 심청이 거기에 그 남경상인이란 말이 나오죠? 남경상인이 여기예요, 여기. 이때 수도가 남경이니까 남경상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단거리긴 한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렇게 합니다. 항주, 뭐 영주, 양주, 이 최초원이 여기 있었죠. 여기 이제 사단항로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근데 그 이전에 민장사조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항로? 사단항로예요. 사단항로.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안전해요. 연안을 따라가니까. 연안을 따라. 근데 이거는 가깝긴 한데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더 위험하죠, 사실.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까 장춘도 표류했잖아요. 표류. 근데 스님은 알고 있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승려들은 이미 이 루트를 알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아주 재밌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처음 들을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용촌동굴이라고 있어요. 용암동굴이 이제 세계 자연유산이 될 때 결정적으로 역할한 게 요거예요. 요게 2006년인가 발굴됐어요. 발굴됐다기보다 발견됐어요. 전기공사 하다가 땅이 뚝 꺼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호수 같은 것도 있고, 이 종류석이 어마어마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위에서 내려온 거와 밑에서 올라온 게 랑데부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 이거 공개됐다가는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옛날 송육을 있잖아요. 송육을 처음 냈을 때 대단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다 하나씩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 발견됐어요.
또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통인신라 토기가 발견됐어요. 자, 이 얘기는 이 동굴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가 언제냐? 8세기일 거예요. 8세기. 8세기.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면은 딱 이제 교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류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공유사 귀축제사전인데 이건 뭐냐면은 인도에 구법승 불법을 구하러 간 승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일 맨 앞에 아리나 발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업, 현태, 구본, 현각, 해륜, 현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잊어버린 이 승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승려들이 이미 중국을 7세기, 8세기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승려 누구죠? 인도에 갔던 해초 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없는 걸 보면 뭐예요? 여기만 있는 승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더 많은 거죠. 해초가 있으면 요거 정말 10명 정도밖에 없었나? 이제 이럴 텐데 없는 거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승려들이 왔다 갔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초의 왕오천 중국전인데 여기 기록을 보면 해초 스님이 서랍을 해서 남중국으로 해서 광저우로 해가지고 저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로 해가지고 태국, 미얀마로 해서 인도로 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루트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가는데 이때는 광저우에서 이제 저기 없으니까 뱃삭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배에서 이제 일하고 간 거예요. 일하고. 그 내려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걸어서.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디로 와요? 일로 와요. 자, 해초 스님이 간 길이 이게 뭐예요? 해상실크로드. 그다음에 해초 스님이 중국으로 간 길은 오아시스길.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해상실크로드와 오아시스길을 확실히 간 분이 해초 스님이에요. 근데 그 이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다른 분들은 이런 걸 남기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육로로 갔을 수도 있고 해로로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해초 스님은 그걸 그대로 다 남기진 않았지만 그 여정들이 나와요. 어디 갔더니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했을 때 이건 분명히 해상 실크로드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돌아온 거는 오아시스 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누구야 아까 아유타국에서 온 호황옥도 분명히 어디로 왔을 거예요. 해상 실크로드로 왔겠죠. 자, 이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가 얼마나 해상교류를 많이 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가 사실은 원성왕릉에 있는 호인상입니다. 여러분들 경주 가면 원성왕릉 꼭 한번 가보세요. 신라가 글로벌한 나라였다라는 걸 팍 느끼게 해줘. 자, 이거 보세요. 여기 4개의 무인상이 있어요. 근데 눈이 툭 튀어나오고 코가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크고 수염 부르고 위에 터번 같은 거 쓰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신라 사람도 아니고 당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디 사람이에요? 서역. 그래서 지금 호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랑캐 호자 써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서역에서 온 사람들은 다 호자를 붙였어요. 지난번에 마라나타 뭐라고 그랬죠? 호승.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념 먹는 후추가 원래는 호초예요. 호초.
이거는 분명히 서역에서 온 거예요. 그죠? 서역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저 짚고 있는 저 지팡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 근육질도 자랑하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세뱃돈 받는 것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서역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쪽 그쪽으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란 이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공통점은 중국은 아니다. 서역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다면 어디로 왔겠어요? 우즈베키스탄이면 육로로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페르시아라면 해로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해로로.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조선왕릉 가보면 거기 문인석 있죠? 그거 왜 있어요? 이승에서 임금을 모시던 문관과 무관이 같이 저승에서도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뭐예요? 생전에는 이승에는 왕을 모신 거죠. 근데 무기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무관이죠. 무관. 아무 쓸데없는 사람 갑자기 여기다 갖다가 조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승에서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을 저승 가서도 같이 하고 또 보호하고 수호하라고 이제 이 원성왕이 떴네. 자, 근데 이 처용랑 망해서절을 보면 49대 헌강한 때 말이에요. 왕이 개운포에 갔는데 이 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용을 위해서 절을 지라고 그러고 하니까 구름과 안개가 거쳐서 개운포 구름을 거쳤다. 그래서 동해용이 감사하다고 와서 자기 아들 하나를 왕한테 붙여주면서 임금을 모시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삼국유사에는 없는데 조선시대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 처용 알죠? 처용은? 밤들이 뭐 동경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논에다가 뭐 집에 갔더니 발이 내일어라 둘은 내있더만은 둘은 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처용을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이 가운데가 처용인데 이렇게 생겼어.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나왔어요. 아까 그 원성에 있는 호인상하고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눈이 쑥 들어가요. 이런 걸 신목곱이라고 그래요.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처형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상인에 자제할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용왕이라고 그랬는데 용은 다 뭐예요? 해상 세력이란 말이에요. 일곱 아들. 이건 일종의 이슬람 상인 아닌가. 그러니까 처형이 만약에 이슬람 상인의 자제라면 데려다가 아까 같이 자기를 호위시켰으면 나중에 죽고 나서 거기에 자기를 이승에서 모셨듯이 그걸 수기라고 그러거든요. 수기. 수기. 모신. 저승에서도 수기해라. 수호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8세기, 9세기에 이슬람 상인이 이슬람 물품은 이미 들어왔어요. 삼국사기 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오기도 했겠지만 단순히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았다. 요즘 말로 치면 다문화 사회가 시작됐다. 다문화 사회가 굉장히 글로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신라, 일본, 이제 왜가 일본이 됐단 말이에요. 670년에. 이 세 나라 교역을 이제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상권, 무역권. 이때는 장보고가 장악했단 말이에요. 장보고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근데 장보고를 우리나라보다 당나라가 더 이제 아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일본 가도 이제 저 장보고 또 동상이 있어요.
장보고는 그 세 나라에서 다 지금 유일할 거야 아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 공동으로 동상 세운 인물은 아마 장보고밖에 없을 거야. 장보고는 무역왕이에요. 무역왕, 해상왕.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예요? 이 지역의 해상권을 누가 장악했다?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장악했다. 이때가 신라가 제일 부유했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측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 측 자료, 이거는 옌닌이라는 승려가, 일본 승려가 당나라의 구법승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 배편을 일본 거에 없어요. 신라배를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라배. 그리고 그 장보고, 이때는 이제 장보고는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이 장보고의 그 세력들이, 자녀 세력이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이 9세기 신라의 해상무역을 보면 뭐 요즘 무역 같아요. 요즘보다 더해. 왜? 여기 발해인데 이때는 지금 이게 남북이 분단됐지만 이때는 남쪽의 신라, 북쪽 발해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여기서 수조, 항저우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여기 횡단항로도 있고 여기 이제 신라관도 있고 법화관도 있고 이 신라관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무역 대표부란 말이에요. 무역 대표부, 신라의 무역 대표부. 이 당나라 산동반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이 해상권을 장보고가 장악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등주 신라관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지금 전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태제부, 다이자후. 이거는 일본. 네, 지금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좀 전에 신라의 무역 이라면 이번에는 발해예요. 발해도 보세요. 발해 신라 가는 길이 있어요. 신라도. 거란 가는 길이 거란도. 영주 가는 게 영주도. 조공받치러 가는 길이고. 근데 여기 보면 등주에 신라관만 있는 게 아니라 발해관도 있어요. 신라 무역대표부뿐만 아니라 발해 무역대표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중국에서는 비단, 서적, 문구류가 가고 이 발해에서는 모피류, 약재료, 공예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도 해요. 모피류, 약재가 가고 포, 황금, 수은이 가고 이렇게 발해와 신라도 교류를 했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이러한 발해와 신라가 당나라와 발해와 신라가 일본과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 때는 고려는 해상국가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왕건 자체가 무슨 세력이에요? 해상 세력이에요. 해상 세력. 이게 이제 왕건릉에서 이제 발견된 왕건 상이에요. 처음에는 불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왕건상으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왕건이 어떻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했나? 처음에 사실 왕건은 이제 그 궁여 밑에 있었는데 후백제가 이때는 더 강했어요. 근데 어떻게 후백제를 밀어내고 삼한 통일할 수 있었나? 신라는 뭐 쓰러져가는 나라를 치지만 왕건 자체가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서남해안 쪽에 나주오시 이 세력이 왕건을 도와준 거예요. 왕건을. 그래서 후백제가 이쪽에서 왕건, 이쪽에서는 나주오시가 협공을 한 거예요. 협공. 그래서 나중에 그 견훤이 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금산사에 유폐됐을 때 도망친 것도 어떻게 해요? 나주를 바다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바다 세력을 가지고 이거를 물리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려는 해상 세력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병난도, 예성강에 있는 병난도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락날락거렸다는 고려사 기록이 나와요. 이때 이제 고려가 처음으로 이제 저쪽에 그 알려지면서 이름이 고려가 코리아가 돼요. 그때는 COREE예요. 꼬레. 꼬레인데 이게 이제 CORE 됐다가 일본 사람들이 J보다 C가 앞이니까 JK 뒤로 가가지고 우리가 KORE를 쓰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고려는 아주 해상국가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소위 고려도경을 쓴 이제 이 고려도 이 사신으로 서궁이 왔는데 여기 보면 날짜가 다 써 있어요. 그 그림도 원래 있었는데 그림은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며칠 날 출발하죠? 여기서? 응? 잘 안 보이는데 며칠 날 출발하죠? 5월 26일. 그래가지고 다 일제 적어놨습니다. 비금도로 해가지고 고군산도로 해서 영종도로 해가지고 며칠 날 도착하죠? 개경에? 응? 6월 12일. 얼마 걸렸어요? 얼마 걸렸죠? 16일. 빠르죠? 생각보다 빠르죠?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올 때 출발이 언제예요? 출발이 언제죠? 나 여기서 잘 안 보여요. 7월 15일이죠? 근데 오다가 자꾸 지체돼. 예?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일로 다시 갔다가 이렇게 와요. 도착한 게 언제예요? 얼마 걸렸어요? 한 달 반? 그러니까 이게 순풍이냐 역풍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순풍이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단항로라는 게. 아까 사단항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계절을 잘 봐야 돼. 계절풍을 타야 돼. 근데 아주 이게 귀중한 자료예요. 당시에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일기같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배죠. 근데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던 거죠?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침몰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주로 중국 도자기가 많은 거예요. 화주는 원래 교토로 가게 돼 있어요. 동복사라는 절, 교토에 가면 큰 절이 있습니다. 화주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실 근데 이 신안 앞바다에 여기서 고려 청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려 청자도 좀 나왔어요. 세운 게 광주박물관이에요. 광주박물관. 자, 고려 때 그 아까 그 얘기했듯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는 개경오고 사실 강화도하고는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몽고군이 이 바다를 못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고려산도 있고 궁궐터도 있고 삼랑산. 근데 이제 이 양옆으로 이거를 이제 포진해 있으면 정보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요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조속간만의 차가 아주 심해요. 조수간만의 차. 그러니까 밀물과 선물이 자그마치 7, 8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배를 함부로 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호령하던 몽고군도 눈앞에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아까 얘기대로 이련 스님으로서는 우리나라를 살려준 게 바다다. 바다에 대해 관심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왕정 복구하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을 반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가 그래서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나중에 오키나와까지 가는데 오키나와 가보면
거기 오키나와 수리성 거기 이제 그 박물관에 가보면 고려 때 고려 자기라든지 이런 고려 때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여기 많이 나름대로 왔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려 때까지는 해양 세력이 이제 등등 했는데, 이 조선시대 와서부터 이제 이게, 농자천하지대본, 아까 얘기했죠. 중농정책을 했다면 중농정책. 그러니까 바다에는 섬에는 사람이 못 살게 했어요. 이걸 공도정책이라고 해요. 섬은 비워놔라. 근데 명나라도 공도정책을 했어요. 해금정책이라고 해서. 다만, 태종 때하고 세종 때 이제 대마도를 일시 정벌 한 적은 있어요. 이거 왜 정벌 했냐? 고려 말부터 왜구가 그러니까 왜구의 여기가 근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혼을 한번 내주고 와라. 이제 갔던 거. 그리고는 조선시대 사실 바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나마 육군은 완전히 뚫렸는데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승장구해서 바다를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바다를 우리가 못 지켰으면 이거 완전히 한반도는 일본의 침략에 완전히 저거 되는 거죠. 왜? 바다가 안 되니까 일본이 쫙 부대는 올라갔는데 그 공급할 뭐가 있어야 돼요? 보급품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으로 딱 보급로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조선을 지킨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이 7대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인조도 처음에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고 강화도에 별동부대를 보내요. 못 들어오게 다 척발했어. 그래서 인조가 가려다가 돌아와서 남한산성. 이때도 아마 강화도 갔으면 청나라한테 인조가 그런 수모를 홍타진 되겠다. 홍타진. 절로 갈 거다. 미리 가서 장악해라. 그래서 인조가 못 가가지고 남한산성 갔다가 굴욕을 당한 거예요. 이게 강화도가 이게 참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양 사람이 그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이 하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공도정책, 해금정책. 그러니까 외구가 쳐들어오면 바닷가를 치니까 아예 그냥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야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귀양 갔던 정약전 선생 정도만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이제 자산어보 같은 것도 줬지만, 이거는 뭐 제야의 아주 뭐 미미한 쪽에 불과했죠. 그러다 이제 결국 서양 세력에 의해서 바다가 이제 장악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먼저 병인장녀는 병인 박해해가지고 서양 신부들을 죽이고, 장마치 이때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죽였어요. 수천 명.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걸로 이제 그때 도망갔던 신자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로즈 제독이 와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탐색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강까지. 이때까지는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탐색한 거예요. 지형지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걸 그래도 잘 막았어요. 이거 양원수. 우리가 그 강화도 갔을 때 그 정족산성에 양원수 비바지죠. 양원수 장군. 그리고 이제 71년에는 신미양요. 이거 미군이 들어온 건데, 이때 이제 어제현이 활약을 해서 또 격퇴를 해서 서양 세력들은 이제 그런 대로 했는데, 이 이제 미국은 왜 쳐들어왔냐면 저너럴 샤머노가 1866년에 이제 평양에 왔는데, 이때 이제 평양에서 제너럴 샤머노를 격퇴했어요. 불을 지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하고 이제 왔는데, 둘 다 이제 격퇴를 했어요.
격투하러 가니까 이거 뭐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한 거지, 쉽게. 근데 그때 쳐들어온 거는 사실 뭐 미국이나 프랑스가 전면전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극동사령부 정도에서 이제 온 건데, 근데 이거를 물리치고 나니까 대원군이 이제 양이, 침범, 비전, 직화, 주화매국,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하면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이런 분위기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원군이 실각을 했어요. 대원군이 실각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대만을 점령합니다. 일본이 대만을. 그리고 나서 청나라에서 조심하라고 사인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죠. 85년에 이제 75년에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운양호 사건에 이제 총격을 하니까 피해 보상하라 하고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강화도 제약.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 저거 되는 것도 강화도에서. 자, 몽고군도 강화도, 청나라군대도 강화도, 일본군도 강화도. 강화도가 얼마나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바다에 대한 저거에서 했고 지금은 뭐 바다에 대해서 해양 아까 얘기대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운신의 폭을 하는 게 우리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 사회는 농자 천하지대본 사회가 아니에요. 해자 천하지대본 사회예요. 그러다가 중세 때 다시 중세 때가 농자 천하지대본이에요. 근데 개항 이후에는 다시 뭐예요? 해자 천하지대본. 그러니까 이 해자 천하지대본 사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항로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도를 볼 때 종래 육지 중심, 대륙 중심으로 봤던 이거를 해양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뻗어나갈 때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 역사도 여태까지 본 역사가 대륙으로 본 한국사라면 앞으로는 우리가 바다로 본 한국사도 같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